1년 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다소 생소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로부터 꼭 1년 후인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제2의 엘리엇 사태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년 만에 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해서 깜짝 놀라는 소식이었어요. 아마 국내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어떤 건에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 이 자체는 비단 당사 회사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오늘 아마 김 PD께서 방송 시간을 저한테 많이 줬는데요. 사실 7월 말에 2개월 전에 이 홍콩의 동아은행에 대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공격할 때 그때 당시에 국내에 조만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제2의 공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2개월 전에 생뚱맞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네. 바로 2개월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리포트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뭘까 해서 그때 당시에도 2개월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창업처는 폴싱어, 이제 시청자분은 잘 아시겠죠. 워낙 많이 이렇게 국내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 자산이 한 220억 확정된 게 최근에는 좀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비교적 운용 자산이 좀 많아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추정은 공식 발표는 220억입니다는 300억 달러가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00억 달러가 넘으면 헤지 펀드의 운영 자산 규모에서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칼 아이콘, 네. 이게 헤지 펀드의 상징적 아닙니까? 여기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뒤늦게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운영 자산 규모로 볼 땐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칼 아이콘이 운영하는 행동주의 헤지 펀드보다는 금융위기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내에서 사실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이게 반대하면서 상당히 네. 국내에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알려졌고요. 올해 7월 달에는 사실 홍콩의 동아은행의 대주주 매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한다면은 사실 전제 조건은 중국의 본토를 진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국내에 이렇게 외국 지분이 많은 상징력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좀 필요할 거다 하는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2개월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다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국제 운용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비단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2달 전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또 꼭 1년 만에 이번에는 삼성군주의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김민희 캐스터께서도 이번에 삼성전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 내용들이 종전보다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1년 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반대에 대한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경영권과 관련돼서 지배구조 문제죠. 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이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네. 굉장히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파장이 미칠 충격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경우에는 처음에 해설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김 PD께서는 이 자막을 시청자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는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에 사업회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내지는 사업부문과 같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주가치 이익이 저평가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나스닥에 상장해라. 왜 나스닥에 상장을 요구하냐면 한국의 증시에 그 상장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요구했던 측면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지주회사를 그 삼성물산에 합병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의 승인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랬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삼성전자의 분리된 지주회사를 또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반대로 합병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상당히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식 배당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하는 배당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을 하지 않는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절반 이상 아마 그 한국경제TV 밑에 그 자막을 통해서는 이렇게 특별 배당해서 30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현금에 대해서 추가 배당을 요구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을 관철시켜서 우리 김 PD께서 좀 이렇게 폴싱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자, 이게 작년에 이렇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합병 승인 반대에 대해서 사실 그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한국 국민들의 그 투자자들 많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이익 관계없이 한국 기업을 살려야 된다 하는 측면의 애국심이 발생해서 사실상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엘리엇의 매니지먼트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요구사항을 주주총회까지 갈 때는 또 하나의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엔 이사회에 네. 이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사회에 독립된 세 사람의 이사를 이렇게 특별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이런 회사에서도 상당 부분 그 아킬레스건을 파고들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관철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관련된 회사에 파장을 미칠 충격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1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계획에 반대했던 전략, 이 부분과는 좀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년 전의 상황을 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사건은 커졌기 때문에 이거 되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죠. 이렇게 그 상당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회사 입장에서 또 관련된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도 좀 아픈 치욕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거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는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와 엘리언 매니지먼트 악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형태가 차이점 같은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그 행태가 바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1년 전에 뭐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국내 첫 선을 보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때 한번 합병 비율을 보면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이 1대 0.35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제일모직 입장에선 너무 이게 이 제일모직 갖고 있는 이런 주주들한테는 불리하게 이렇게 합병 비율이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요구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때 국민연금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 역시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소액 투자가들 이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주주의 주주 가치의 이익에 극대화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소액 투자가들이 역시 한국의 상징격인 이런 것은 단순히 주주가치 이익뿐만 아니라 네.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국 기업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주주가치 이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또 뭐 그것이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핑계를 대서 일부 사람들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주주가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이런 문제가 엘리먼트 요구로 간출될 때는 이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데는 공격을 파고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잘 방어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홍콩의 동아능 세터에서는 거꾸로 또 이번에는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특별한 행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요구한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엘리언 매니지먼트 행태다. 나중에 주요 사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이 강철할까 하는 측면은 나중에 이제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올해 들어서는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홍콩의 동아은행과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면을 좀 공격하는 엘리언 매니지먼트 투자 행태를 계기로 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년부터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국내에 외국인 지분이 높은 이런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상태를 볼 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이러한 그 헤지펀드의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실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제도계에서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헤지펀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앞서서 헤지펀드를 좀 말씀드려야 되죠. 이게 1949년 미국 사람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서 100인 이하의 소수의 사모펀드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른 측면에서는 전부 역사가 뒤지만 이 헤지펀드만큼은 당신네들보다 자랑스럽게 한 1000년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소수의 그 사모펀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계모임 생각하면 된다. 네. 우리나라의 계모임이 사실 그 통일신라시라든가 고려 초기에 있었죠. 그래서 당신네들보다 1000년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소수의 백인의 헤지펀드인데요. 그동안 그동안 수동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앵커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네. 수익은 장앵커가 수익을 경영을 잘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당이든 아니면 주가로 올라가서 수익되는 이런 게 헤지펀드의 그동안 수익을 운영했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 입장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결국 투자 자산 규모를 늘리고 레버리지 비를 올리면 되겠죠. 그렇겠죠. 올리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는 이런 패턴이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패턴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2008년에 글로벌 금리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이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자막을 좀 오랫동안 제 얼굴 비춰주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딜레버리 상태에서 글로벌 금리위기가 이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도이스방크에 대해서는 제2의 리먼 사태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 이게 도이스방크랑 그다음에 예전에 증권사랑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이스방크는 벌금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해결되지 이론적 근거가 얘기한 적은 사람들이 자꾸 도이스방크 문제가 되니까 MBS 문제를 해서 제2의 리먼 사태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딱 그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좀 증시에서 보면 수많은 에러가 잠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인데요.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금리가 발생해서 사실상 그것이 제2의 금리기 발생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단일부 금리법에 소위 도드-프랭크법에 네. 거기에 멀커룰이라 해서 이 헤지펀드들이 금리기가 발생하는 레버리지 비를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유지했던 헤지펀드가 장애껏 투자해서 레버리지 비를 높여서 수익을 했던 편이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헤지펀드들의 방식이 직접 수동적 방식, 능동적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헤지펀드 입장에서 엘리언 매니지먼트에서 장애커 회사에 투자했는데요. 장애커가 뭐냐? 이게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행동들이 나선다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에 참여해서 장년코 이런 문제는 이거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네. 또 이거 뭐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팔아 주십시오. 지분을 뭐 적게 갖고 있으면 지분을 사 주십시오. 또 다른 회사가 났을 땐 적대적 예민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수익 가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해서 사실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맞물려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하는 또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소지에서 국제 규범에 맞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입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그 공격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규범에 의해서 맞지 않는 부분만 있으면 개선되면 되는데 국제 규범과 달리 사실상 본인들의 입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언제든 단골 메뉴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당국, 입법을 만드는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또 그 운영 틀에서 나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빨리 이런 문제를 좀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네. 입장이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그것이 반대가 됐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좀 입법이라든가 이런 점을 고쳐달라. 한국 기업이 중요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애국심이 좀 발휘해서 정책 단계에서 애국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런 뉴 트렌드에 감안해서 한국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입법을 좀 말해서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당신네들이 뭐냐 이게 국민의 표심을 얻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 내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외국 기업에 넘어가지고 사실상 그런 분들의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 이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대응을 호소했던 측면이거든요. 근데 꼭 1년 만에 네. 다시 이제는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의 정책 당국자라든가 국회의원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관련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온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 실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가 아주 굵직굵직하고 네. 국내 글로벌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도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그동안 뭐냐 공격했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방송 전에 삼성전자까지 공격할 수 있냐 하는데요. 삼성전보다 더 큰 기업도 공격했습니다. 이게 네.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을 자막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그동안 공격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한국경제TV 쪽에서 특집 방송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는 칼 아이컨이 애플 상대로 해서 자사전 매입을 관철시켰죠. 네.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뭔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플 상대로 자사전 매입을 관철했던 사건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획기적인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또 하나의 사건이 밀 에크먼이라는 모톡스하고 엘리언의 적대적 예민을 이건 적독적 예민을 추구했던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번 사례와 비슷합니다는 넬슨 펠츠가 이 펩시의 이사야 두폰사 간의 분사 이번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주회사 사업회사 간의 같은 회사의 분사를 요구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최근에 가장 최근의 사태는 올해 7월 말에 홍콩 동아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자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각, 적대적 M&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병 반대해서 모든 전방위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사례는 없었느냐 하면 국내에도 이러한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획기적 사건이 있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 소워린 사건 아주 유명했었죠. 그리고 2000년 이건 칼 아이컨 사태 그리고 2015년 엘리언 매니지먼트 사태 네. 그다음 이번에 삼성전자 사태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미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에서 한번 개입할 때마다 그 방식이 종전과 다른 방식이고 굉장히 각 해당하는 회사
해당하는 국가의 아킬레스건을 그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글로벌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에 큰 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나요? 네,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그런 만큼 급성장한다는 것은 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운용 자산에 사실 그 10%까지 육박한 사 작년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네. 그 비율이 한 5%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냐 1년 만에 10% 총 운용 자산의 10%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보면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결과적으로 보면 주주들 거기에 펀드에 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넣은 사람들의 이익을 이게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극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금융사들이 고객의 자산 가지고 사실 과거만큼 수익을 못 벌어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사실 무서운 점을 알고 있지만은 경제에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 벌어주는 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기가 솔직하게 이제 중요하죠. 가슴에 손대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거나 내게 돈 벌어주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두 가지 측면. 기존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뭐 지금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이 고객의 자산을 유치해서 과거만큼 수익을 못 벌어진다. 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일종의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 하는 사모펀드가 지금 육성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사모펀드가 직접적으로 본인 자신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유사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존의 금융사들이 고객의 단을 수익을 못 벌어진다. 네. 근데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새로운 패턴에 의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수익을 좀 벌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돈을 늘어주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네.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잘못된 점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한테 내 돈 들겠다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뭐 제2의 엘리엇 사태에 대한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제도적으로 좀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국내에 가장 취약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윈블든 현상이 심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윈블든 현상이라는 게 뭘까? 그동안 한국교육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윈블든 테니스 대회에서 자국 선수는 영국 선수보다 우승하는 횟수가 외국 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빗대서 국내의 뭐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7위 정도다 하면 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주인이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주인이 되는 상태에서 그걸 국내 윈블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김 PD께서 윈블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이것이 가장 심한 것이 한국이다. 그래서 LN 머지먼트 같은 이런 데 공격에 가장 취약한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 회사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아까 그런 얘기예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게 사실상 한국 기업입니까 외국 기업입니까 이렇게 우리 서 작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서 작가 경제 지식에 대해서 꽤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이 높은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실 외국 지분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아가 될 만큼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 지분이 높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공격이 됐다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력화되죠. 만약에 삼성전자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율세 기업들이 이렇게 외국의 지분의 장악이 높다면 자, 한국의 정책들이 정책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발판이 되는 것이 외국인이 자배가 됐다면 의도대로 효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배치된다 하면 그 따르지 않거든요. 네. 정책이 무력한 문제. 소위 파리스 인이펙티브니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버린 사건, 카라이칸 사건에서 우리에서 홀딱 해가지고 넘어가죠. 왜냐?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국내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운용 기간을 보면 6개월 이내 이런 단기 투기 자금들이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튄다. 국부질 문제, 캐피탈 파이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경영권이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과 어떤 기관 투자가 입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국민연금 같은 이런 데에서 보면 단순히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을 발생한다는 기업을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벤처라든가 뭔가에서 경제 구조를 했는데가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러한 그 사태에 대해서 방어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국감에서 국민연금 할 때 운영 수익만 가지고 국민연금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도 육성하고 그 가정에서 일정한 이렇게 단계에서 보면 사실상 수익이 안 나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언제 수익이 안 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하면 그런 거에서 평가를 해주셔야죠. 국회의원분들이 국감에서 운영 수익 가지고 두들겨 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에 최대 운영 규모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이 국민연금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헌정을 돼서 소중하게 입법을 만들어 주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죠.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운영 수익과 관계없이 이런 한국 기업을 보느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사태를 통해서 주주가치 내가 삼성전자에 믿고 투자했으면 수익이 나면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죠. 그런 측면은 좀 하시고 계시다는 이번 작년에 1년 전도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는 그런 쪽에 놓은 게 그게 자본주의의 선자다를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게 국내 상징 기업의 가장 한계 공격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여부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그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될 대책을 입법 기관,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해당 기업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 우리 기관 투자 입장에서 이제는 어디가 되느냐 애국심을 생각해서 정말로 애국심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된다. 한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한진 해열이든가 뭔가에서 오면 이 구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사실상 어떤 인선에 의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배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AI 뱅크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창피해서 저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미치거든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복잡해지고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 시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노이즈 현상에 대해서 경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정책에 관여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